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뿅. 복귀했습니다. 네. 뿅 굉장히 엄청나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신선한 한테서 충격. 나올 수가 없는 젊은 피.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그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그 호동님 이제 곧 입대하시는데 네, 입대하죠. 여자친구님과 일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친구가 어제 전철 타고 있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어. 좀 눈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 그러면 우리 군대라고 하지 말고 뱃살 빼기 캠프라고 하자. 뱃살 빼기 캠프. 네, 군대라 부르지 말자. 너무 풋풋하고 좋다. 유니폼도 주고 네. 돈도 주는데 나는 뱃살이 빠져? 이런 캠프가 어딨어. 돈 많이 줘요. 아, 진짜 돈 많이 줘. 그죠. 많이 눈물이 들었죠. 딱 그쳤습니다. 너무 예, 참신한 그런 전환이다. 네. 네, 맥시멈님은 뭐 그때 입대하실 당시에 상황이 좀 얘기 잠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점점 입대 네. 아니 이 얘기를 그냥 했더니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뭐 다들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막 저를 골려 먹더니 아니 다시 녹음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이 대화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극을 몰고 가고 한 분을 아예 골로 보내버리신 것 같아요. 부디 이걸 듣는 분들 카타르시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악질이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1부에서는 이제 이 비극 개념 그리고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이 전통적인 비극 개념을 어떻게 현대로 끌고 왔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줄거리나 주인공 캐릭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이야기해봤는데 네. 2부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 작품 자체가 현대 희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기자님 어때요? 저는 그 윌리 로먼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복합적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 나가던 세일즈맨이었는데, 그리고 아들도 엄청 잘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약간 캐릭터를 보면서 좀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시는 거죠? 네. 마냥 싫지도 않고 마냥 밉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미치겠는데 음. 왜 저렇게 변했는지는 알 것 같다. 아, 그런 게 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주 기자님은 이 윌리 로먼이 사실은 복합적인 인물인데 네. 그 원인이 이 윌리 로먼 개인한테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당시 이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게 있지 않았나. 과거의 성동에 너무 경도돼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아가신 형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죠. 유령처럼 이렇게 한 번씩. 벤 네. 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복 형제예요, 또. 이복 형제인데 그 사람은 이제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자기는 그때 안 따라갔어요. 자기 세이지맨 일로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아내 린다가 좀 붙잡은 측면도 없지 않아 네, 있었던 그것도 것 같은데.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형님은 가서 성공을 했고 또 옆집에 찰리 아저씨 있잖아요. 찰리 아저씨. 네. 이웃 네, 이웃에 사는 찰리 아저씨. 그 사람의 아들은 또 엄청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등감도 생기고 그런데 나는 이 세일즈맨을 알래스카를 가는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나도 이걸 성공할 수 있다는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은연중에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윌리 로먼 개인적인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네, 그럼으로써 이제 좀 보상 심리로 자꾸 아들인 비프랑 해피를 엄청나게 갈고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너네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아, 다른 분들은 이게 윌리 로먼 개인 자체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당시 사회가 조금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윌리 로먼 일단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윌리 로먼이 자식 교육을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비프의 고질적인 문제가 도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축구공 훔치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그 사장 만년필도 훔치고, 아, 그 네, 중간에 공백기 기간 동안은 또 도벽 때문에 교도소도 몇 달 갔다 그렇죠. 오고, 계속 그 도벽을 하다 잘리고 도벽하다 잘리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아빠가 교정을 해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공 훔쳤을 때도 다시 돌려놓을 건데 뭐 그게 훔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두둔을 해버리니까 이 윌리 로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이 애가 성장하는 기간에 좀 따끔하게 가르쳐서 해야 또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일 텐데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무조건 잘 될 거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니까 우리 아들 너무 예뻐. 뭐 최고야. 이런 생각만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가르쳐야 할 건 가르치지 않았고 헛된 헛물만 애한테 키고 있고 본인도 그 환상에 젖어서 살고 있고 애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안 되니까 지금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중간에 바람도 피지 않습니까? 아 그, 맞죠. 네. 네, 윌리 로먼이 그걸 또 첫째 아들 비프가 보고요. 보고요. 그 내연녀가 이제 홀딱 벗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이제 비프가 완전히 망가지죠. 그때 안 그래도 그 성적 F 받은 것 때문에 애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의 내연녀를 보고는 그 보스턴에서 애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네. 그걸 계기로. 그런 걸 보면 이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허영심,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뭐든지 다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좀 긴장 풀고 살아도 괜찮아. 하는 그런 허영심이 큰 문제지 않았나.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네. 또 개인적인 쪽으로. 네네. 저는 근데 오히려 그 허영심이 세일즈맨의 직업 자체가 그 허영심과 연결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희곡에서 등장하지만 세일즈맨은 꿈을 뭐 쫓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있었어요. 세일즈맨 레퀴엠 파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일즈맨 자체가 그런 허영심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교환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거짓말을 좀 섞어서라도 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네, 아, 직업 그런 측면에서. 자체가 그러한 직업이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 거짓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거기에서 중간에 이제 비프랑 윌리랑 싸울 때 해피가 자꾸 끼어들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막 그럴 때 비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족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뭐 근데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 자체가 세일즈맨화된 그런 느낌도 좀 받아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참 흥미로운 게 이 어쨌든 작가가 결국에는 세일즈맨이란 직업이 이 시대를 표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카드로서 꺼낸 것인데 결국에는 이 세일즈맨에 담긴 이런 것들이 작품 전체 주제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호동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참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그 직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도 비프는 아직 희망은 있어요. 네 맞아요. 맥시멈이 진단하기에는 아직 네. 비프는 희망이 남아있다. 네. 아빠는 그걸 직시를 못해서 저기 절망한 거고 비프는 이제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근데 또 그 아버지 탓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비프 캐릭터 자체가. 그렇죠. 또 그런 이 모든 측면에서 게 나를 계속해서 허영을 갖게 한 당신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것도 하는데 근데 허영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허영에서 살아왔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아니라 또 자기의 문제다라는 인식까지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또 그런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약간 일말의 희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약간 열린 결말 느낌으로. 네. 그래도 얘가 약간은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 네. 막 이런 네. 느낌.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해피와 대조되면서 좀 더 부각되거든요. 네, 해피는 해피는 진짜 이 새끼는 답이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최소한의 직업은 가지고 있잖아. 직업도 변변찮긴 하지만 변변찮은데 또 뭐 변변찮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뭐 더 높은 직급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냥 네, 상하차 하는 실질적으로. 건데 막 그 부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거짓말을 치고 있고. 그런 우리 식으로.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백수인데 네. 제 직업은 홈 프로텍터입니다. 홈 프로텍터. 그런 말도 그리고 있어요? 그 옛날에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스루 가지고도 뭐 다국적 기업과 함께 뭐 도로 주행과 관련된 그런 신기술을 이용한 그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네. 해피는 그리고 또 남봉꾼이고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해피야말로 참 답이 없죠. 특히 중요했던 건 그 아버지 앞에서 계속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네. 위기만 살짝 모면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그 보면 비프랑 좀 싸우면서 그 장면이 회피를 나오는데.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네. 저는 그 비프 얘기 들으면서 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각이 든 거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 이후에 히피가 등장하지 않았나?
뭔가 그렇죠. 이들이 뭔가 히피가- 히피의 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그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히피가 한 6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네.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해피의 모습과 좀 되게 닮아 있는 게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이 1949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그 말로서 예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어떻게 했어요. 보면 히피의 등장이 이 대공황 때의 어떤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본래 사회로 돌아가려 하기보다는 뭔가 더 자유를 추구하고 뭔가 좀 더 해방을 부르짖는 쪽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것일 그게 수도 이제 있겠네요. 또 60년대 가면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이게 촉발이 되면서 완전히 다 빵 터지고 주류 사회로 이제 편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억압된 사회 속에서 쌓인 불만들이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주 기자님은 어. 그런 부분이 또 흥미가 있으셨고, 뭐 네. 호동님은 이 작품 한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재밌거나 장면이 재밌어도 되고. 저는 버나드. 지금 버나드 얘기 안 나왔는데 버나드 맞죠? 그 버나드 맞습니다. 네. 그 찰리 맞아요. 아저씨의 아들. 옆집 찰리 옆집 아들. 네. 네, 옆집 옆집 아들. 아들인데 재밌었던 거는 그 윌리 아저씨랑 버나드랑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윌리 아저씨가 되게 궁금해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근데 버나드가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대화가 끊기는데 굉장히 그게 전 의미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한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자기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난 성공했었는데 자기도 몰라요. 근데 비난할 수는 있죠. 넌 실패했잖아. 뭐가 잘못됐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성공했는지. 윌리 아저씨는 궁금해하고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품 전반적으로 그 옆집 찰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윌리랑 좀 윌리네 가족과 굉장히 대비가 되고 대척점에 있는 느낌. 그럼으로써 윌리 가족의 비극이 좀 더 드러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찰리의 아들인 버나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윌리의 형제들과 잘 어울리긴 했지만 공부는 굉장히 착실히 했던 그래서 윌리가 그 어렸을 때 버나드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거든요. 네, 생김새도 우리 맨날 뭐 아들들보다는 좀 떨어지고 예. 맨날 공부하고 그러던 아이가 나중엔 변호사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재회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입장이나 신세가 역전돼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버나드가 본인이 왜 그 윌리 집안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했는지를 정말 모를까요? 이제 아는데 그 장면이 좀 되게 이미지적으로 상상이 됐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나는 이래서 성공했고 너는 실패한 거야라고 그렇게 직접적인 뉘앙스가 그렇게 말이 안 나왔고 되게 좀 우물쭈물한 뭔가 분위기의 진료가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버나드 자체가 번호 자체가. 근데 말하기는 좀 그런 거지. 그쵸, 그냥 그거 어르신한테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긴 할 것 네. 같아요. 심지어 상태 안 좋은 어르신인데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 버나드가 그때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현대인으로서의 어법과 화법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도 보시는 네. 거예요. 그게 예를 무슨 들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저는 이래서 성공했고 사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그런 식으로 막 말을 쉽게 뱉거나 자신을 뽐내려 한다면 그때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윌린의 가족들은 보면 자기가 뭣도 했었고 비프는 옛날 미식축구로서 뭣도 했었고 막 굉장히 자랑하듯이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버나드는 아까 호동님이 주목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왜 성공했고 그냥 묵묵히 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의 이야기를. 그런 것에서도 좀 이 현대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있어요.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 장면이 주제가 변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니? 비결을 좀 알려다오. 네, 네, 그렇죠. 비결. 비결이 뭐냐? 주제가 중간에 바뀌어요. 왜 그 윌리 아저씨의 아들인 비프가 성공할 수 없었는지를 얘기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네, 중간에 그러네요. 그 수학 네. 낙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낙제점 받아가지고 대학에 세 곳에 갈 수 있었는데 그거 받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대학을. 네. 그렇죠. 근데 저기 버나드는 그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별거 아니다. 그냥 계절학기 들어서 했으면 될 일이에요. 맞아요. 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러고 갑자기 보스턴에 갔어요. 그러고 돌아왔더니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됐다. 도대체 아저씨 보스턴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니까 이제 윌리가 이제 막 갑자기 흥분하는 해서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네, 나오죠. 네. 거기서 아빠의 내연녀를 보스턴에서 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비프 지금 34살 먹은 아들이 직장도 못 잡고 이렇게 방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윌리가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과 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그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더 심해져가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들들이 반강제로 마련했던 그 가족 그 회식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최고조에 달하죠 이제. 아 네. 맞습니다. 또 아들 놈들은 또 그 여자 꽁무니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술집에서 버리고 아주 가고. 그냥 2대2 미팅 해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네. 처음엔 아버지를 위해서 좀 데려오지 않았나요? 네 아버지가 많이 지쳐있고 하니까 우리 한번 아니, 아버지 위에서 데려온 게 해피 그놈이 아, 자기가 약간 좀- 그 좋으니까 그냥 그런 그 거. 남봉꾼 네. 기지를 수작을 부린 거지. 아. 식당을 잡은 건 아버지를 위해서였지만 네. 결국엔 그 기지를 못 버리고 또 그걸 못 버리고. 형제끼리 아이고. 2대2 미팅하면서 아버지를 식당에 두고 오죠. 그런 근데 부분이 그 좀 장면에서 재밌었어요. 아버지는 그 옛날 바람 폈던 여자 생각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네. 참 이게 계속 이렇게 연민하려다가도 자꾸 불쑥불쑥 과거 장면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가 설정한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맥시멈님은 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 보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뭐 저도 또 누군가에 대해는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면 정말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가. 소설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연민을 주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기도 해요. 자기 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보존만 앞세워서 저런 이상한 인간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나는 저런 인간 아니야. 나는 저런 짓 안 해. 약간 이런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또 인간미가 없는 거지. 연민이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이 없는 네, 거지. 실체의 진실과 또 유리될 수도 있는 근데 유리될 거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보존도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이렇게 융화되고 연민도 느낄 수 있고 포용도 할 수 있는 그 적정 지점이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줄타기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윌리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게 결국에 이런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그냥 작품 기법적으로 캐릭터가 굉장히 그 시대의 가장 보편상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감되고 읽힐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윌리라는 캐릭터가 꼭 우리 주변에 찾기 힘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그 시대 우리가 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맥시멈님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읽는 게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또 인문주의자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지식만 막 드립다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걸 체화할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참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을 보면 그런 고민이 좀 깊어지죠. 네, 좀 더 머리 아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인문이라는 것 자체 결국 인간이 그린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의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본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이 다 인간이 담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질문을 많이 뽑아오긴 했는데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작품이 비교적 현대 작품임에도 저는 약간 최근에 우리 사회랑 한번 연결지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룬 소재도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그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말적으로도 보통 고전에서는 결국 뭐 칼로 찔러서 죽거나 이런 게 많은데 보험금을 타서 아들에게 주려는 이해하기 쉬운 것들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작품과 우리의 최근의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좀 연결지어볼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하시죠? 꼭 최근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화두를 던질까요? 그래요. 네, 그러죠. 이 결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허망하죠. 비정한 그 삶의 모습이고. 부분 좀 인상 깊긴 했어요. 마지막에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이거면은 다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윌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벤의 그 환상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잘 살 수 있다 하자마자 벤의 환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윌리가 어디 갔어요 형님 이러면서 막 찾는 그 장면이 전 그 장면이 되게 좀 상징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그 전까지 이제 벤이 계속 옆에서 약간 조언해주는 느낌으로 자꾸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정글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된다는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전에 $20,000의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로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뭔가 좀 시사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결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연극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연극 하신 분이 굉장히 쟁쟁한 배우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회차에 린다 역에 그 예수정이라는 배우님이 하셨어요.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흰머리에 항상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연기파 배우로 나오시는데 네. 마지막에 윌리가 아들 비프에게 그나마 보험금이라 주어주려고 차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장례식에서 그 연극에서 굉장히 갑자기 딱 침묵이 되더니 린다만 이렇게 불빛이 비추는 거예요. 린다가 땅에 엎드려서 여보 이제 당신의 보험금으로 우리가 가진 빚을 다 탕감했고 우리 이제 아무런 부채도 없어요. 근데 이걸 즐길 당신 없네요. 당신 지금 어디 가셨나요? 라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자유 하면서 흐느끼면서 자유를 한 5번 이상 외치시거든요. 그때 이 객석의 침묵과 그 공간에 울려 퍼지던 그 자유라는 흐느낌이 그 이후에 약간 주변에서도 흐느끼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네, 뭐 물론 작품적으로는 굉장히 결말이 저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윌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그 벤이 중간에 그 자살을 앞두고 자살이니까 그냥 자살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 자살 앞두고 벤이 중간에 사라지는 부분은 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20,000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네. 이렇게 사실상 이제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그것조차도 사실은 윌리의 환상이긴 한데 그렇긴 하죠. 그 전에 그 벤과 윌리가 나눈 대화의 양상을 보면 항상 벤과 윌리는 대척점에 있었어요. 네. 윌리는 벤을 선망하고 동경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복 형제인 벤과 예. 네. 근데 이 지점에서는 이제 둘의 의견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거기서 처음으로 상호 확신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 그 돈이면 받을 수 있지. 점점 형님 받을 수 좁혀져가는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라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유하면서 절규하면서 저기 끝나는데 네네. 이 자유라는 게 그 미국의 상징적인 가치잖아요. 맞아요. 프리덤이라는 게 아메리칸 드림의 근거이기도 하고 동력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지금도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자유와 기회. 근데 그런 지점에서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결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윌리가 윌리다운 선택을 했다. 아 그래요? 셀즈맨다운 선택을 했다. 마지막 교환이다. 아. 내 목숨과 그놈의 $20,000 바꾸겠다. 그렇게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봤습니다. 이건 기가 막히네. 결국에는 세일즈라는 게 어떤 교환의 행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직업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판매 상품은 내 목숨이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비장하게 생각- 보이기도 하고. 오, 소름 돋는데. 역시 시인의 시각은 다르네. 네, 역시 그 뱃살빼기 백배모, 예. 백백캠. 갑자기 딱 전환이 되네요. 탄식을 하게 되네요. 네, 너무 좋은 의견들이었던 것 같고 시간상 이제 각자 소감 정도만 들어보고 방송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아서 밀러의 셀즈맨의 죽음을 다루면서 너무 저는 재밌었고요. 이게 최근까지도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작품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되게 오래전에 한번 읽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 봤던 게
그 책 표지에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되게 표정이 광기에 차 있는 듯 하면서도 뭔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울고 있는 뭐 네, 이런 그런 식으로. 느낌의 표지를 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이걸 읽어봤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나이가 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저럴만 했구나. 저런 상황이라면은 나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되게 다르게 느꼈어요. 그 책 자체를. 주 기자님 또 이제 세일즈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와닿게 느껴졌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렉시모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책이 얇아서 좋았고요. 아주 현실적인. 네. 그리고 안에 사실 저는 이 희곡을 글로 읽는 희곡을 보는 것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 읽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좀 산만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긴 호흡으로 글을 쭉 읽는 걸 좋아하고 그게 익숙했는데 이건 또 대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탁탁 다 끊기는 게 구어체로.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용이 재미있어서 뭐 준비하는데 또 즐거웠고 여기 오늘 자리에 나오니까 또 제가 생각 못했던 얘기들을 막 다른 패널분들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교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그런 거 생각 못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번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그 사고방식이 좀 다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보내시는군요. 그러면 오늘 뭐 저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아닙니다. 오늘 좀 나를 잡았네. 네, 아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네, 오늘 그 처음 참여해보신 호동님은 어떠셨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형님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고 책을 얘기하자면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이 아직까지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먼지 묻은 책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나온 것처럼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저학년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숙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 나이 때였으면 저런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